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탄약 전투가 되었다.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벨기에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프는 이 나라가 러시아와의 충돌에서 겪고 있는 탄약 부족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NATO가 최근 체결한 계약은 약 22만 발의 포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포탄들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거나 NATO의 비축고에 추가될 예정이며 이는 NATO 지원 및 조달청 NSPA에 따른 것이다. 계약을 수주한 회사는 프랑스의 넥스터 무니션스 KNDS와 독일의 융한스 마이크로텍이다. 첫 포탄은 24개월 후에 인도될 예정이다. 익명의 NATO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벨기에, 리투아니아, 스페인이 포탄을 구매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155포탄은 세자르 자주포 시스템과 판처하우비츠 2000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포 시스템은 NATO 회원국들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NATO가 2023년 7월부터 동맹국의 군사적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NSPA가 포탄, 탱크탄,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약 100억 달러 상당의 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NATO가 한국과 5억 달러 상당의 100여 개의 155 한국산 포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NATO에 필요한 포탄의 수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이 부족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의 분쟁 상황에서 무기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 공급 구조에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 특히 포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방위 산업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제 NATO 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계약은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분쟁에서 고품질 무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는 NATO 국가들의 무기 공급원 다양화의 중요한 단계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몇몇 전통적인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 두 전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꾸 두 전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북한 때문입니다. 약 3주 전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대전차용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후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하마스가 사용한 유탄 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수거된 하마스 무기를 분석해보니 첫 기습 때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각각 10%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쟁연구소 ISW, 인스터투트 포 더 스터디 어브 워는 에스토니아 방위군 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30만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하루 약 1만 발가량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북한이 보낸 최소 30만 발의 포탄이면 최소 한 달은 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W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 시기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내 포탄 생산과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수입 증가로 러시아군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충분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듯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 등 서방과 등을 진 진영과 밀월 관계를 통해 서방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쟁에 적극 참여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두 전쟁에 관심만 두고 있을 뿐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요?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로 집계됐던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가 5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섬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2022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직전 5개년 2013-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관심, 특히 유럽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부동의 무기 수출 1위 미국입니다. 얼마 전 영국 군사정보 기업 제인스 JANES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는 내년 총 410억 달러, 약 3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로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영억 달러 약 2,974조 원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죠. 이러한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수출은 56억 달러 약 310조 원로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국방 지출 금액 대비 미국산 무기 수출 비중은 10년 전의 30%보다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으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에게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의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얼마 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주간 산업포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시켰죠.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일부에게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 유럽으로 수출길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한국의 손을 벌리지 않고는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대거 포진한 유럽에서 무기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포츠미팅이 포천 국방미.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불가자 세계 3천 이후 미국의 후도로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의 너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이라 부르는 예산 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가령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유자금이 생기고 이를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에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 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있게 했다고 참이도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2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 포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에 포탄이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고 있는 것인데 전쟁은 벌써 2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부족해 유럽에서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은 무기고를 비워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자주포 포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자주포도 이 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해 물량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고 유럽도 이를 지원했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을 이어오고 있어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해왔죠.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골이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이죠.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다시 불타기 시작한 중동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각에서 전쟁으로 인해 이득 보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미국이, 일본이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골칫거리 북한도 러시아와 하마스에 포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그를 통해 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이 기동화력 체계의 F-피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DSEI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장비와 무인 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창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인 K9A1은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1을 가지고 명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가마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탄 문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1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탄 위에 달린 K6 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방산의 본고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 버빌리어나도,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피선 엔저니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도키드 마틴의 영국 버빌라크이드 마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팀 선더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 전시회
참가를 위해 K9A가 영국에 도착했으며 하나 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썬더 자주포를 전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 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를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 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이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이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럼 위에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바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워리어를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틀은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물건이네.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명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방산 무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까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엔 국제 유가가 폭등해 러시아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가격선은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현재 국제유가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며 국방 예산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선 우크라이나 상황을 빌미로 삼아
그동안 GDP의 1%로 설정되어 있던 국방비를 2%로 올리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높아진 국방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예산까지 특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22 랩터마저 5세대 스텔스인 마당에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핵심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성능 조작과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의 계획대로 가다간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조 단위로 높아져 총리가 바뀐 영국에선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공중분해되어 버린 상황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사업은 대형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살아생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여 해외 방위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정책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하던 2014년 당시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방위장비로 이름만 바꿔 무기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생산하던 무기는 수출 물량이 없고 100% 내수용으로 생산되었기에 한 개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이라도 뛰어나면 비싸도 괜찮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F-2 전투기는 미국 F-16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복제기 형식으로 성능도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배치 당시 가격은 F-22가 1,800억 원가량이었으며 일본의 F-2는 1,600억 원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합하면 F-22는 한 대당 4,300억 원, 일본의 F-2는 한 대당 4,0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일본이 베껴서 만든 F-16의 개량형 버전인 바이퍼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더 비싸고 성능도 안 좋은 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을 많이 한다면 한 대당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 방위 산업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F-2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항공기 연구개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체 고마스는 얼마 전 환경 기준에 맞춘 엔진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해 단가가 올라갔고 높아진 단가는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시켜 일본의 방위산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며 기체 연구개발과 양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BAE 시스템이 주도하고 엔진 개발은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만 사용했던 기체를 영국은 물론 유럽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대당 단가와 유지관리 비용이 내려가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전투기 개발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본과의 전투기 연구 개발을 밀어붙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프로젝트는 빠르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월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여기엔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일본제강이 24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제강 측이 검사 데이터를 거짓으로 기재해 1998년부터 최소 24년 동안 기준 미달의 철강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제강의 데이터 조작에 우려되는 부분은 원전과 같은 산업시설도 문제지만 군사장비와 시설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는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제품에도 사용되었고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첨단 무기들이 설계 수명이나 한계 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고장나거나 불량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영국에서 생산과 제조를 맡은 일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투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문제도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미 실각해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일본과의 전투기 협력을 반대한 영국 의회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자체적인 방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전투기와 같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미국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전투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F-35를 비싸게 팔고 있지만 성능은 확실하며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적성국들에겐 F-35에 대항할 만한 장비가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전투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폐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한 일본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들은 수출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까지 군사무기가 수출이 불가능해 상당수 실내 전자장비나 시스템 언어 등 일본 자국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쓰는 군사장비라면 괜찮지만 일본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방권 표준 무기에 익숙해진 유럽 시장에 일본산 군사무기를 수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서 한국 군사무기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 표준격의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은 다양한 장비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현지에선 K9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은 한국산 T-50 계열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T-50 계열 훈련기 및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 제공. 이는 앞으로 KF-21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5대 군사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실제 주행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 CNN 측에서는 한국산 항공기를 구매해 호평하고 있는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에선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해 신뢰감을 쌓은 국가들이 KF-21의 잠재적인 도입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노후된 F-16을 대체할 만한 훌륭한 기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의 포지션은 미국산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앞세워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35의 최첨단 성능 때문에 미국의 최우방국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 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인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AS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줍니다. 튀르키예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 뉴스는 안국이 세계 4위 부기 20국이 뇌려하는 내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핵심 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한글의 유인정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의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고등훈련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6 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이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의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 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줄국어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적수야. K9의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섬급 도시점도 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야.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들 만들어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문명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